안녕하세요. 썰사람 구독자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 기억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여유롭고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시도하셨던 연로하신 부모님의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두 분은 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름에 겨울 과일이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물건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절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른으로 자라지는 않았죠. 저는 배움의 기회도 많았어요. 많이 배운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군이 좋은 곳에서 초중고를 나왔죠.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는 외국인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잠시 살기도 했죠. 한창 한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미국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을 집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분들이었어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분들이라 주변의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커피와 함께 독서를 하셨고 제 앞에서 싸움 한번 하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저에게도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우아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굵직한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정체 모를 한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는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언뜻 본 문 밖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당신이 찾는 애는 여기 없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니 어머니는 상기된 얼굴로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웬 잡상인이 이상한 말을 해서 라고 대답하셨죠. 잡상인이든 누구든 감정적으로 대해본 적 없는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다니 당황스러웠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금방 평소처럼 돌아오셨거든요. 그렇게 그때의 사건을 잊었습니다. 아, 그 뒤에 한 가지 일이 또 있었네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매일 밤 잠을 뒤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게 루틴처럼 몸에 녹아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잠에 깊이 들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면 주무시는 부모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무슨 일로 두 분이 이 시간까지 깨어 있으신가 궁금한 마음에 다가갔는데 문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 때문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죠? 대체 와서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와서는 희영이를 찾잖아요. 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름은 모르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 알죠. 희영이 찾는 거인 거. 당신 놀랐겠네요. 놀라다 마다요. 주저앉을 뻔한 거 서 있느라 고생했어요. 그런데 여보, 어떡하죠? 이사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 멀어지면 희영이가 학교 다니기 어려워지니까 그건 좀 고민해보는 걸로 해요. 그래도 나는 너무 불안한데 저러다가 희영이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봅시다. 또 한 번 나타나면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 희영이 등하교는 내가 같이 할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대화였어요.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심각하게 대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길래 내 이름을 아는 건지, 왜 나를 찾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해서 찾아온 건지, 아니면 나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온 건지, 머리에 물음표가 가득 떠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건 비밀로 하고 당분간 아버지와 함께 등하교를 했어요. 물론 떠보기도 했습니다. 아빠, 왜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학교는 나 혼자 다녀도 돼요. 아버지는 완곡히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희영이 더 크면 이런 것도 못해.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어. 그 이후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한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안심하셨는지 아버지와의 등하교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집으로 찾아왔던 아주머니로 추정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어 조기 하교를 한 날이었죠. 사실 그 아주머니가 과거의 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주춤하는 걸 보면서 눈치챘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기웃거리던 그 아주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 어? 를 연발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도 순간 온몸에 긴장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이었거든요. 당장 집에 들어가면 저를 쫓아 들어올까봐 어떻게 도망을 가야 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거리를 유지한 채 제게 소리쳤습니다. 잠시만, 거기서 기다려줘요.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심하게 떨렸습니다.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땀을 닦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뛰어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에서 치근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묘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무서운 마음이 더 컸기에 저는 조금 주저하다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쿵 닫고 떠난 아주머니가 돌아오는지 알기 위해 대문 밖을 틈 사이로 슬며시 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손에 큰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없는 걸 보고 작은 한숨을 쉬더니 과일 바구니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고는 쪽지를 바구니 사이에 넣어두었죠. 아주머니가 대문 앞을 떠나고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슬며시 나가 과일 바구니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구니 틈에 쪽지를 꺼내보려고 하는데 마침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딸, 오늘 일찍 오는 날이지? 엄마랑 밖에서 데이트할까? 들떠보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 웬 과일 바구니야? 아빠 벌써 들어왔어? 아니요, 누가 주고 갔어요.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누가? 주민분들이니? 이렇게 큰 과일 바구니는 비쌀 텐데 누가 주신 건지 얼굴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두고 가시는 걸 봤는데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전에 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딱딱한 말투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 안 했어? 딱히 무슨 말 한 건 아니고 저보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막 뛰어가서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너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화난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가자마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잘했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 틈새를 뒤져보았죠. 뭐 찾니? 아까 그 아주머니가 쪽지 같은 걸 넣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앞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낚아채 가져가셨습니다. 안 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어머니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안 돼! 뭐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시더니 원래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자 어머니는 과일을 헤쳐서 쪽지를 찾아내 읽어보시고는
쪽지를 쫙쫙 찢어버리셨어요. 그걸 왜 찢으세요, 엄마? 네가 볼만한 내용이 아니네. 너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찢었어. 앞으로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대문 앞에 둬. 엄마가 치울게. 절대 손도 대지 마.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과일 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야. 사람을 색안경 끼고 봐서는 안 되고 사람을 감싸주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물드는 건 쉬워도 씻어내는 건 어려우니까. 알겠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질 안 좋은 사람이랑 엮이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이라고 대답하셨고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의 대답을 들었는데도 궁금증이 확실히 해결되진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곱씹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찾아왔던 아주머니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가 흥분한 모습을 딱 한 번 봤는데 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어머니를 긴장하게 하는 건지 궁금했죠.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도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머니가 함께 가고 싶어 하셨지만 성인이 된 딸의 유학까지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 혼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친척 어른이 계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 없이 처음 살아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4학년까지 학창시절을 무사히 보냈고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 일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는 겁이 많은 성격임에도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이 회사의 정직원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열정, 딱 그 말이 어울렸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말릴 정도였죠. 저는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출근을 앞둔 날,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인턴십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은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괜찮으니 오지 마라는 연락을 할 때는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이었던 거고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셨겠죠.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는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머니와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언제까지고 건강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하얀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희망을 얻으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동네 꼬마아이던 시절부터 함께 했던 아버지와의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동공으로 빈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영아, 네 아빠 참 너무하지?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하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 저는 제가 준비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힘썼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안 돌아갈 거야?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요? 이럴수록 어머니의 미안함은 커져갔습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엄마가 아는데 어떻게 두고만 봐. 엄마는 걱정하지 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가 이러면 네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엄마가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더 늦기 전에 가. 제 고집은 꺾기 어려운 것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미안한 만큼 회복에 힘쓰셨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되잡는 듯 보였지만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을 동반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건강이 쇠약해지셨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던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보다는 내가 낫지.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가 아프다가 가서 미안해. 이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부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미안한 게 참 많은 존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제게도 애도할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어머니가 저를 영영 떠나신 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장을 보고 친척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부모님의 유산을 탐냈거든요. 어머니와의 헤어짐을 실감하기도 전에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떻게 네 돈이냐? 젊은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우리 오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한테 돈 한 푼 안 남겼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며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죠.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거 알지? 지금 재개발되는 거 확정된 곳이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최소 10배로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거 주면 내가 몇 배로 불려줄게. 믿어봐. 사람에게 질리더라고요.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저는 또다시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학창시절 저를 만나러 왔던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오고 부모님에게 거칠게 쫓겨난 그 여자였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여자를 보았을 때 이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나한테 이러냐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온 거예요?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묘한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길래 나한테 이러는 걸까 생각하며 불안감에 떨었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대체 왜 찾아오냐니까요? 저는 여자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언장 정리였고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후 그 다음으로는 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인턴십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많이 연로하셨지만 늦둥이인 탓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모님과의 이별이 일렀거든요. 그렇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여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제 회사 앞으로요. 대체 내 회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 도망치려고 하는데 눈이 마주쳤던 그 여자가 달려와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깍! 기겁을 하며 손을 빼자 주변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여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나한테 30분만 내줘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궁금했던 거 다 대답해 줄게요. 여기서 대화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시간 좀 내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저는 그 여자의 말대로 회사 바로 앞 카페로 갔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고 사라지시겠다는 거죠? 네,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고 저는 그만큼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만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또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여자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회만 주세요. 여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 없으면 일어나 볼게요. 벌써 30분 동안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제 말에 초조해졌는지 여자는 다급하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그쪽 친엄마예요. 순간 뇌가 멈췄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냥 미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저는 곧바로 일어나 아침을 챙겼습니다. 몇 년째 쫓아다니는 이유가 궁금해서 앉아 있었던 건데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내 엄마라니 너무 불쾌하네요. 아까 약속했던 대로 한 번이라도 눈앞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려는 찰나 여자가 또 한 번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리려는데 이거 한 번만 봐줘요. 여자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산부인과 입원 기록과 입양 동의서가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그쪽을 낳아준 엄마라는 증거예요. 이젠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자는 곧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서류를 저에게 떠넘기듯이 넘겼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들여다봐 줘요. 한 번만요. 여자는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집 한 구석에 서류를 집어던져 놓고 분을 가라앉히기 바쁜 저녁이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서류를 피했어요. 버리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버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뜬금없이 그 서류를 보고 싶어졌어요.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 준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더군요.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가 작성된 입양시설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도 기록과 동일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장이라도 부모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제 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제 출생 전의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지인, 친척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은 그 누구도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출산을 위해 일을 쉬어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뒤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고 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동의서가 작성된 시설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요.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저를 그곳에서 입양하신 거였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그 여자에게서요.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한 저는 파일 안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네? 돈이 목적이라고 하기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찾아왔잖아요. 뭐가 목적이길래 그 옛날부터 큰 그림을 그렸냐고요. 대체 뭐예요? 파일은 다 확인하셨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도 없어요. 그 여자가 제안한 건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저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대했습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코웃음을 쳤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았나?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하루 이틀, 결과가 나오는 날이 가까워지자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늘어났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던 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버림받은 아이일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입양된 거라면 그럼 나를 키워주신 분들은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걸까? 돌아가시기 전에 언질이라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안 그러셨던 걸까? 그분들이 말을 안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등등.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과가 나왔고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뭔가를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체 뭔데요? 나를 입양 보내놓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뭘 바라는 게 아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딸 노릇이라도 해줘요? 태어나자마자 애를 입양 보내놓고 이제 와서?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역시 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돈을 달라니? 저는 통장을 받아들어 열어보았습니다. 딱 봐도 큰 액수가 찍혀 있었어요. 추레해 보이는 이 여자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여자는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이야기는 저를 가지기 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저는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썩 괜찮은 집에서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집에 비해 집안이 엄했다는 것을 빼고는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평범함은 성인이 되자마자 사라졌어요. 집안의 결혼 압박이 시작됐거든요. 여자가 말하는 과거는 바로 어제 이야기처럼 생생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의 시작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사람이었어요. 친구 오빠의 친구였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했던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아주 멀다고 느껴지는 과거의 인연을 다시 보게 되니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고 느껴진 호기심이 첫사랑의 시작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첫사랑의 풋풋한 감정으로 대화하고 마주치다 보니 사랑에 빠지는 거 한순간이었다고 했죠.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첫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안의 결혼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맞선이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제 앞에 사진을 몇 장씩 깔아두고 물어보셨죠. 그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순서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0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끔찍한 기억이에요. 저는 그런 결혼 압박이 제 인생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갔습니다. 20살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결혼 압박에 시달렸다니 지긋지긋한 과거일 수밖에 없죠.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어요. 시집을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은 뒷전이었거든요. 결혼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결혼하자마자 매일 거라는 걸요.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딸의 결혼에 집착했는지는 모르겠을 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간혹 있었다던 딸 장사도 아니었고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필하고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며 희생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여자는 결혼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맞선을 주선하는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내지 못했나 봐요. 고작 20살이었던 여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맞선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억지로 나온 맞선이 즐거웠을 리 없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지루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맞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어만 가는 부모님의 한숨보다 여자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점점 자주 생각나는 그 남자였습니다. 몇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남자들을 만날수록 더 생각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떠오르는 건지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건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여자의 사랑은 특히나 애틋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부모님 몰래 남자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는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죠. 한참 동안 여자의 말을 듣기만 하던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친모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축복받지 못한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여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아니, 지켰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에요. 저도 멈칫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바라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한번 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거든요. 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여자를 심하게 내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켰다는 증거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에요. 여자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고 잠시 후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가진 채로 도망쳤어요. 몇 번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찾아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연고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일찍 이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 여자는 만삭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없이 출산을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자마자 여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찾아온 거였어요. 여자는 한번 숨을 들이켜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결혼을 하라는 말이었죠.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건지 그렇게 완강하던 부모님이 한풀 꺾이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시작됐고 여자는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출산. 수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사는 바라지도 않아요. 남들만큼만 아프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에 악소리도 못 내고 힘만 주던 여자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바닥은 이미 피바다였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출혈이 있었는데 출혈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혈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병원 관계자들은 보호자를 찾았지만 남편은 없었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어머니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여자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왜 나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우는 건지 궁금했을 법도 한데 여자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의 궁금증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자는 물었어요. 아이는요? 여자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상태를 살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몸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의사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는 어떤지 물었는데 의사는 답이 없었어요. 한참 몸을 살핀 의사에게 또다시 물었지만 답이 없었죠.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정신을 잃기 전에 봤던 피바다가 떠오르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의사는 한참 동안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출산을 하면서 출혈이 잡히지 않았고 아이와 산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다고 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의사 결정을 할 산모는 정신을 잃은 상태. 또 다른 의사 결정자인 남편은 죽었고 아이와 산모 중
누구를 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의 부모였습니다. 여자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였으니까요. 여자는 상처가 터져나가는 것도 모른 채 부모를 잡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선택했냐고. 아무리 미운 아이라지만 그래도 딸의 자식이지 않냐고. 대체 왜 그랬냐고. 나를 살렸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냐고. 여자의 부모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그렇게 끔찍한 말인 줄은 몰랐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품에 한번 못 안아본 아이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어요. 가만히 말을 듣던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이었죠. 여자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속았어요. 뭐를요? 퇴원을 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 아주 우연히 집에서 입양 동의서를 보게 됐어요. 설마 그 입양 동의서가... 네, 제가 드렸던 입양 동의서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멀쩡히 태어난 저를 죽었다고 말하고 입양 보낸 거네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입양된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목 뒤가 뻐근해질 정도로 혈압이 올랐어요. 아이를 낳은 지 4년 뒤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부모가 너무나 가증스러웠어요. 나는 그동안 지옥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는데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를 몰래 입양 보냈다니. 그 집에 남아있다가는 일을 칠 것 같아 그날부로 집을 나왔어요. 이미 그들은 여자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우유부단함을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진작 부모의 간섭을 피했더라면, 그 사람들의 삐뚤어진 애정을 끊어낼 수 있었더라면 저는 남편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뺏길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날부터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찾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했어요. 아이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도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양부모가 죽어도 보여줄 수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고 했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까지 만남을 거부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의사는 부모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었고 의사와 간호사, 부모님의 거짓말이 통했던 거였어요.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저를 미혼녀로 속이고 제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중에 제 부모님이 연락을 받았고 연로한 두 분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으니 아이를 위해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했어요. 남자랑 돈에 미쳐서 지 자식도 버리고 떠난 딸이다. 내 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혹시나 찾아간다면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할 게 뻔하다. 그러니 절대 만나주지 말아라. 자기 자식한테 질려버린 부모의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제야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그토록 화를 내며 쫓아냈는지요. 저는 분명히 10달 꽉 채워서 출산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가볍게 태어난 걸 가지고 조산하라고 속였더라고요. 아이가 조산된 이유도 제가 임신 기간에 폭음과 담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대놓고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우유부단함을 저주하면서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멀리서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가까이 가는 것조차 죄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만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매일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평생을 속죄하면서 사는 것이었죠. 선물 같은 아이를 남겨준 남편에게, 어른들의 미숙함으로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간 아이에게요. 그리고 그 방법이 돈을 버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여자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것을 증명하듯
여자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었고 새끼손톱은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친지 만져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단정한 차림새이긴 했지만 옷은 언제 산 것인지 꽤 오랫동안 입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제야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여자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통장,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고. 제가 대답이 없자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데만 썼어요. 단칸방에서 살았고 돈을 아끼려고 매일 라면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걸 하필 지금 주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칠어진 손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언제까지 사지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2달이 멀쩡하게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 때 주고 싶었어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처로웠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그 인생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야 여자를 제 어머니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어머니라 부르려 하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실감나지 않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었고 그분이 당신이라는 게. 하지만 더 듣지 않아도 알아요. 어머니는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살았던 고통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차오르는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곧장 어머니가 지낸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쓰러져가는 빌라의 단칸방이 어머니의 집이었거든요. 건물 외관은 지저분했지만 어머니의 방은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과 습한 기운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단칸방 한가운데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석이라도 줄까? 이런 데는 처음 왔을 텐데. 아이고.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오래되고 당장 쓸 수 없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바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어머니는 일주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뒤에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낡고 해져서 삭은 옷들, 군데군데 기워 입은 바지를 처분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그동안 어머니가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흔적을 모두 없앴고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본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선물은 앞으로 저와 어머니가 함께 살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괜찮아요. 나 돈 많아. 사실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키워주신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상당했거든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 아껴둔 돈이었는데 그 돈을 평생 동안 가난하게 죄인처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돈에 제 돈을 얹어 돌려드렸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다시 주니?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 죄인인 아내, 죄인인 엄마로 살지 마시고 여자 박미연으로 사세요. 바다도 보고 산도 가보고 봄, 가을에는 꽃 구경, 단풍 구경도 가고 또래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사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줬잖아요. 나 자라는 동안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인지는 모르고 자랐지만 두 분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난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였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어머니가 뼈가 삭도록 일해서 번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를 바랐습니다. 평생의 노력을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살 때도 벌벌 떠셨어요. 나는 구제옷을 입었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3, 40분, 길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운전면허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온 세월은 길었지만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 곳인지, 키워주신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세상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행복과 죄책감이 함께 공존했다면 지금은 행복감이 가장 큰 마음이 되었죠. 저는 어머니를 위해 올여름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타본 적 없는 어머니는 소녀처럼 들뜨셨어요. 옷장을 열어보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시죠. 내일 어머니와 함께 다시 백화점을 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너무 비싸다고 하시겠지만 비싸다고 하시면 몰래 사서 드리면 되니 걱정은 안 되네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를 입양 보내놓고 뻔뻔하게 찾아온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 있던 사연을 알고 나니 제 마음속 원망은 애처로움이 되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이런 의미겠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키워주신 부모님을 모신 곳으로 가려고 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하셨던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벌써부터 기쁘고 설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일을 경험하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깊게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 삶의 모토가 된 깨달음이죠. 비가 많이 오네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설렘이 더 크니 다행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